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서아진 소설 회전문입니다. 1994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이후 일상 뒤편의 일탈 욕망을 날카롭게 포착해온 서아진 작가님의 세 번째 소설집 라벤더 향기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입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사건들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음험한 악의와 비극적 진실 쪽으로 서서히 육박해가는 구성의 힘과 그를 뒷받침하는 섬세한 문체는 서아진 소설의 큰 매력입니다. 그럼 회전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회전문 서아진. 여왕처럼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편을 왕처럼 모셔라.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죽여버렸다. 실직 가장과 그로 인한 가정 해체가 그날의 토론 주제였다. 교수이거나 무슨 연구원 혹은 어떤 기관의 책임자인 초대 인사들은 교양 있고 우아했지만 그들은 평생 실직이나 가정 해체와는 무관하게 살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이 하는 말은 먼 이국어에 다름없었다. 그 여자는 알지 못한다. 왕처럼 모셔도 하녀처럼 버림받는 것을. 다만 실직했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가 잠든 후 무엇든 소리나는 것을 어른거리는 형체를 보고 싶어 틀어놓았던 화면이 사라지고 좁은 아파트 안에 촘촘한 그물 같은 침묵이 밀려들었다. 내가 사랑하던 침묵, 그 고요와 정결함이 이제부터 어쩌면 평생을 함께 해야 할 그것이 내게 엄습했다. 이혼이라 나는 혼자 몇 번이고 그 말을 되뇌어 보았다. 혼인의 끝, 결별, 파경, 혼인의 끝이 깨어진 거울처럼 다가오는 것을 사람들은 어찌 알았을까? 남편이 집어던진 전기 면도기가 화장대 거울에 가 부딪는 순간 그 한가운데 쨍 금이 가는 찰나 그도 나도 알았다. 단순히 거울 하나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편을 꼼꼼히 줍고 거울을 갈아 끼우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어쩌면 그것은 상징 이상이었다. 물론 우리 부부는 때로 이혼을 들먹이며 싸움을 벌이곤 했다. 그렇지만 그도 나도 진짜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나는 믿었다. 왜 그렇게 믿었던 것일까? 다만 그 여자의 존재를 몰랐었기 때문일까? 갑자기 주위에 범람하는 이혼이 나를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남편과 나, 그러니까 내게 닥친 이혼이 가장 절박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문제에 집중할 수조차 없었다.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젯밤 너 좀 와봐야겠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어머니의 그 눈빛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퀭한 눈으로 나를 보고는 왔느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주차장 하나를 사이에 둔 거리였으므로 슬리퍼 바람에 스웨터만 껴입고 오긴 했지만 나로서는 뜻밖이었다.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싶으면서도 나는 짜증이 치밀었다. 남편과의 계속되는 실랑이로 나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내게는 누구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거두절미한 오라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어머니였더라도 나는 그 밤에 잠든 아이를 뉘어놓고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로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대사를 늘어놓으며 한 여자와 남자가 절박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화면뿐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 화면은 아버지 전용이었다. 아버지는 일본 가요와 일본어 대사가 나오는 영화, 그리고 바둑 프로 이외에는 텔레비전에 어떤 것도 보지 않았다. 저지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
안방의 작은 텔레비전으로 연속극이나 주부 대상의 대담 프로 혹은 쇼핑 채널에 빠르게 상승하는 구매 신청 전화 숫자를 보곤 했다. 어머니는 숫자와 이름, 그 무엇든 기억하는 것을 즐기고 자랑 삼았다. 이따금 어머니는 방영 중인 모든 드라마에 배역 맡은 모든 탤런트들의 이름을 적어보곤 했다. 가장 많을 때 그 이름들의 숫자는 500을 넘기도 했다. 어머니에게는 케이블 TV라는 것이 신축된 이웃 아파트 덕분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그 많은 채널들을 돌려볼 수 있다는 것이 그지없는 구원이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내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으쓱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어조와 낯빛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가 심상치 않았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캐물을 수가 없었다. 나는 마루를 나와 부엌으로 갔다. 차라도 한 잔 마실까 싶었지만 늘 온수가 가득하던 보온병은 비어 있었고 항상 깔끔하던 싱크대 주변이 어지럽기 짝이 없었다. 저녁 먹은 그릇들이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은 채 팽개쳐져 있었으며 식탁 위에는 마른 밥풀이 눌어붙어 있었다. 한 걸음 내딛던 내 발밑에 밟힌 것은 아버지의 숟가락이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숟가락 집어 던지기, 딱 소리나게 내려놓기, 심지어 부러뜨리기의 명수였다. 은수저를 쓰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제야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곳은 어머니의 부엌이 아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차 끓이기를 포기하고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식사하시다 말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랑 다투셨어요? 나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그 순간의 표정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는 이를 앙 다물고 나를 노려보았다. 백내장 기운 때문에 흐릿한 흰태가 둘린 어머니의 홍채가 그 순간만은 무서운 빛으로 번뜩였다. 구겼다 편 습자지 같은 윤기 없는 피부 한가운데서 그것은 막 튀어나올 듯 이물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주름진 입가를 실룩이며 어머니는 몇 번 숨을 헐떡이고 흐느끼듯 긴 한숨을 토해냈다. 나 이혼할란다. 마침내 어머니가 말했다. 이혼?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 갑작스레 터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푸! 입을 막았지만 이미 새어나온 웃음에 어머니의 얼굴이 낯빛처럼 굳어지고 몹쓸 것 한마디를 남기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당장에 어머니를 따라 들어가야 했지만 나는 우선 목구멍에 걸린 가시 같은 웃음을 마저 토해냈다. 이혼이라니 그건 내가 해야 할 말이었다. 오늘쯤은 하면서도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을 어머니가 먼저 하다니 어머니는 이미 70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어머니의 날들, 50년 가까운 그 세월의 신선함을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믿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어머니를 손톱 밑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다. 잔인하게도 아버지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무식한 것.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자주 그렇게 말했다. 단호하고 무자비한 음성으로. 아버지의 그 박식함이나 사회적 명망, 지위 따위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모하긴 학교라는 이름 붙은 곳은 전혀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인 어머니가 무식한 여자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는 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나와 나란히 한글을 터득했으며 나와 동시에 시작해 한 글자씩 익혀나가던 천자문을 끝내 떼지 못한 채 책을 덮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아버지는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말이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노망이셔.
그렇지만 거기까지였다. 어머니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무슨 엄청난 일이 있었기에 평생 입에 올리지 않던 말을 하는지 도통 짐작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안방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어두운 방, 불도 켜지 않은 방 한 구석에 어머니는 동그만히 앉아 있었다. 오래된 주인처럼 벽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자개농, 거실에 빛을 받아 오칠 특유의 광택이 어룽거리는 농에 기댄 어머니는 내 기척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고개 숙인 얼굴이 어둠에 묻혀 있었으므로 어머니는 누군가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가지처럼 보였다. 다가가 건드리면 그 자리에 풀썩 부피감이 사라진 옷만이 남을 것 같은 이상한 두려움이 나를 감쌌다. 나는 스위치를 올려 불을 켰다. 어머니는 눈이 부신 듯 미간을 찡그리며 나를 올려다 보았다. 엄마, 나는 어머니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잘 참으셨잖아요. 이혼이 어떤 일인지 어머니 모르잖아요. 지금 이혼하면 어머니에게 뭐가 남겠어요? 나는 조용히 토라진 아이를 타이르듯 말했다. 어머니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다가와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 언제나 고개를 끄덕이며 청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시부모와 6명의 시동생 그리고 철부지 어린내가 번갈아 잠시도 쉴 틈 없이 해대는 이런저런 주문을 불평 한마디 없이 너끈히 소화해내느라 마르고 갈라진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다. 내가 그 손에 힘을 주는 순간 어머니는 잡힌 손을 빼내며 말했다. 가거라, 깨슬라. 나는 머쓱해서 방을 나왔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호들갑스레 어머니의 어려움을 캐묻고 아버지의 그 많은 소급하자면 끝이 없을 만행들에 대해 공분을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달래고 가라앉힐 수 있을까? 대체 두 분은 새삼스레 무슨 일로 다투었을까? 짜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을 참아야만 하는 그 상황이 한층 더한 짜증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어머니에게는 달랑 나 하나뿐이었다. 그런 어머니에게 웃어 보인 것은 확실히 나의 실수였다. 어머니, 우리 같이 이혼합시다. 남자들 내보내고 우리 둘이 사십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나갔지만 아버지는 결코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었다. 평생 동전 한 입, 종이 한 장까지 관리하던 집을 떠나 어딜 가시겠는가. 아버지에게는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여자 따위는 없는 것이다. 그 여자는 보랏빛 투피스 차림이었다. 검정 칠피 구두와 어울리는 검은 우단 장갑을 낀 손을 내밀며 내게 악수를 청하다 여자가 언뜻 생각났다는 듯 장갑을 벗고 다시 손을 내밀었다. 반가워요. 여자가 정말 반갑다는 듯 살짝 웃었다. 잘 다듬어진 눈썹 아래 선명한 마스카라, 날렵하게 그려진 아이라인. 그 안에 눈이 맑고 아름다웠다. 여자는 특별히 눈매에 자신 있는 듯 공들여 눈 주위를 치장하고 있었다. 그 눈으로 여자는 빨아들일 듯 나를 바라보았다. 검고 깊은 눈이었다. 바라보는 동안 그 여자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고개를 끄덕이고 말 듯한 느낌이 드는 야릇한 광채가 도는 눈이었다. 눈만이 아니었다. 여자의 몸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익숙한 언제라도 조명을 받으며 투명한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된 자잘한 일상을 성큼 뛰어넘어 환영의 세계로 넘어갈 듯한 표정이었다. 야, 뭘 그렇게 우아를 떨고 있냐? 그만 앉아라. 여자를 데리고 온 선배가 왁살스레 말하며 담배를 피워 물기까지 여자와 나는 눈싸움 하듯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예, 미안하지만 저쪽 가서 피울래?
나 담배 연기 알러지야. 기절해. 손사래를 치며 여자가 이마를 찡그렸다. 희고 긴 손가락 끝에서 은빛 매니큐어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방 주인인 선배는 천덕꾸러기처럼 창가에 쪼그리고 앉는 신세가 되고 여자는 선배의 책상 앞 회전 의자에 앉아 그윽이 나를 바라보았다. 작가시라면서요? 무슨 책을 쓰셨어요? 제가 아는 글이 있을까요? 여자가 묻자마자 선배가 냉큼 책꽂이에 내 책 2권을 뽑아 여자에게 건네며 말했다. 베스트셀러까지는 못 됐고 스테디셀러라고나 할까?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 표지를 한 장 넘기고는 날개 부분에 내 사진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사진이 참 잘 나왔네요. 칭찬인지 무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여자는 책의 중간중간을 건성으로 넘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3년 동안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그 많은 이야기를. 그날은 휴일이었고 나는 혼자 선배의 작업실에 나와 있었다. 그래야 할 만큼 원고가 밀려 있었다. 막 퇴고를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누르는 내 손끝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드물게도 내 스스로 만족스러운 글이 쓰여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서투른 솜씨로 통신 화면을 불러냈다. 선배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접속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간발차로 연결되지 않은 통신 화면을 노려보며 송수아기를 들었다. 너 김승희라고 들어봤지? 그 외에 연극하는 우리 동기, 방 주인인 선배였다. 나는 물론 김승희를 알고 있었다. 선배의 동기이므로 남편의 동기생이기도 한 여자. 몇 달 전 남편과 함께 그 여자의 모노 드라마를 보러 갔던 일을 떠올리며 내가 물었다. 그럼요. 그 여자가 왜요? 걔가 오늘 우리 집에 왔었는데 말이야. 혼자 사는 선배의 집에는 내가 알고 모르는 무수한 사람들이 오갔으므로 나는 심상하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뭐요? 나는 어서 원고를 보내고 돌아가 쉬고 싶었다. 선배는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끊임없이 행사를 기획하고 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이 마당발 취향이 또 무슨 일을 벌이려나 싶을 즈음 선배가 말했다. 그 애가 말이야. 나는 길게 기대 앉았던 몸을 바로 잡았다. 선배는 무언가 망설이고 있었다. 그것은 전혀 그녀답지 않았다. 그녀는 총알처럼 상대가 미처 알아듣기도 전에 숨도 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니까 얘기해요. 그 애가 말이야. 3번째 같은 말이었다. 그 여자가 뭐요? 나 속 타 죽기 전에 빨랑 얘기해요. 마침내 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선배가 말했다. 걔가 네 남편이랑 연애한단다. 3년 전부터. 됐냐? 이 바보야. 나는 가만히 송수아기를 들고 있었다. 그것을 내려놓고 원고를 보내고 방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굳은 듯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야, 너 괜찮으냐? 고 몇 번 묻던 선배의 음성이 사라지고 뚜 불규칙한 파열음이 아득한 다른 세계의 소리처럼 내 귀를 때렸다. 오후의 빛이 쓰러진 방에 천천히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둠은 조용히 나를 감싸듯 다가왔다. 벽을 둘러싼 책장이 사라지고 책상 위에 희고 검은 책들이 사라지고 송수아기를 든 내 손이 까만 먹물 속에 잠기듯 사라져갔다. 그 짙은 어둠이 내 몸을 손에 이어진 팔과 깜빡이는 것을 잊은 눈까지 삼켜 마침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를 불렀다. 야, 문 열어. 야, 너 안에 있지? 문 열어. 나는 다른 사람의 그것처럼 느껴지는 팔을 내리고 송수아기를 바로 놓았다.
문을 열자 복도에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선배가 있었다. 선배의 얼굴은 서투른 조각가가 빚은 음각처럼 기묘하게 보였다. 남편은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다. 비밀은 때로 관계를 아름답게 한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 의미를 맨 처음 인지한 때부터 나는 비밀이라는 단어에 매료되었다. 이상하게도 내게는 비밀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처럼 들렸다. 비밀이 없으면 긴장과 흥분이 없다. 상대의 혹은 나의 고백에 대한 망설임과 기대가 교차하는 그 순간 숨을 멈추고 서로의 입과 눈을 주시하는 그 순간 찰나적으로 두 사람은 하나가 된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어쩌면 가장 많은 비밀을 만들며 사람들은 살아간다. 그것이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나는 믿었다. 다락방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17살이었다. 짧고 무의미하고 선명한 어릴 적의 기억 한가운데 남아있는 다락방. 그날 나는 왜 거길 올라갔을까? 그는 쓰지 않는 집기 사이에서 낡고 더러운 이불을 둘러쓰고 자고 있었다. 꽃무늬가 어룽어룽한 이불 위에 검은 머리카락이 비죽이 나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헉 숨이 막혔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누가 시키기라도 한 듯 나는 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가만가만 검은 머리카락을 향해 다가갔다. 머리 아래 하얀 이마 그리고 짙은 눈썹이 보였다. 그 다락에 창이 있었던 것일까? 가느다란 빛이 그의 이마와 콧날을 비추고 있었다. 묵은 먼지와 습기와 곰팡내를 뚫고 그것과는 또 다른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는 오랫동안 거기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잠들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곁에 주저앉아 그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더러웠지만 조금도 더러워 보이지 않았다. 경사진 다락의 벽을 타고 걸려있는 구멍난 광줄이 더 이상 소용에 닿지 않는 커다란 키, 천장에 닿게 쌓여있는 아버지의 낡은 잡지처럼 그는 그곳에 어울리는 원래부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나는 오랫동안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단 한 번 몸을 뒤채며 돌아 누웠을 뿐 누군가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내려올 때까지 그는 잠을 깨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든 그를 보았다. 이따금 그의 머리맡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읽더라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책들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으며 헹군 듯 깨끗한 빈 밥공기와 두어 개의 대접이 포개져 있기도 했다.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지만 누가 그걸 갖다 주었는지 나는 알았다. 갑자기 부지런해진 막내 삼촌 아버지를 피해 삼촌과 무언가 의미가 담긴 눈짓을 주고받던 어머니. 다락방의 그 남자는 삼촌과 어딘가 닮아 보였다. 세상 모든 일을 혼자 지고 있는 듯 그늘진 얼굴. 그러면서도 기묘하게도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고 단순한 사람이 삼촌이었다. 그 남자의 잠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거칠하게 자라난 턱수염과 갈아입지 못한 옷 때문이었을까. 남자는 버려진 동물을 연상시켰다. 보호받지 못한 무자비한 수렵에 쫓기고 가혹한 학대에 시달린 들짐승. 일주일쯤 후에 어느 날 삼촌이 뒷방으로 나를 불렀다. 희준어, 내게 뭐 할 말 없니? 삼촌은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다. 5명의 삼촌들이 차례로 군대로 다른 도시로 빠져나갔지만 그 방은 여전히 좁아 보였다. 앉은뱅이 책상 위에 책 몇 권이 내 눈을 끌었다. 다락방의 남자 곁에 있던 것과 비슷한 표지에 조잡한 제본의 책들이었다.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삼촌을 바라보았다. 여느 대학생과 다른
삼촌의 민머리에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비죽비죽 솟고 있었다. 무슨 규탄 대회인가 서명운동인가에 앞장서며 삼촌은 머리를 밀었다. 앳된 얼굴과 민머리 때문에 삼촌은 동자승처럼 보였다. 너 거긴 왜 자꾸 올라가니? 이건 말이지 정말 중요한 문제야. 그것은 그가 늘 하는 말이었지만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눈빛이 한층 심각해진 삼촌에게 나는 웃어 보일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삼촌 후배야. 사정이 있어 거기 숨어 있는데. 나는 그 사정을 묻지 않았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둔 대학 쪽에서 날아오는 최루탄 연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창을 닫고 수업을 해야 하던 시절이었다. 그 연기를 맡으며 나는 엄엄하고 두려운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세상에 매운 기운을 배웠다. 수군대는 반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가 죽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던 그런 날들이었다. 아버지도 모르셔. 아시면 난리가 날 텐데. 삼촌은 거기까지 말했지만 삼촌과 나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되었고 갑자기 나는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그 느낌은 나의 내부로부터 조용히 소리 없이 다가왔다. 아무도 내게서 다락방의 남자에 대해 듣지 못하리라. 어떤 혹독한 일을 겪더라도 나는 그에 대해 입을 열지 않으리라. 는 비장한 결심마저 들었다. 그 결심을 실행할 기회는 그러나 오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시장 간 사이 몰래 올라간 다락은 비어 있었다. 남자가 덮고 있던 낡은 이불이 수년 내 손 간 적 없었던 듯 개켜져 다른 담요 더미 속에 섞여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마른 쥐똥조차 뒹굴고 있었다. 누렇게 변색한 신문 다발 위에 얹혀 있던 검은 모나미 볼펜, 누군가 그 속에 있었다는, 그 누군가가 무언가를 쓰기도 했었다는 흔적은 그것뿐이었다. 나는 슬펐던가 허전했던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 다락방과 남자는 내게 추상적인 이미지로만 남아 있었으며 하숙생을 들이기 위해 다락을 헐고 그 위에 증축 공사를 할 때 그 이미지마저도 사라져 갔다. 곤충이 자라 때가 되면 허물을 벗듯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대학에 입학한 첫 해 어느 봄날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강의가 끝나고 늘 그랬듯 가장 늦게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내게 누군가 말을 걸었다. 많이 달라졌구나. 나를 잘 아는 사람처럼 남자가 말했지만 나는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먼지가 뽀얀 워커와 어울리는 풀기 없는 군복의 남자는 나를 보고 자꾸만 웃었다. 군인답지 않은 흰 얼굴에 아이처럼 천진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나는 조금쯤 경계하며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물었다. 그가 다락방의 그 남자였음을 알지 못한 것은 눈 때문이었다. 나는 잠든 그의 이마와 감은 눈자위를 보았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맑고 까만 여느 남자 같지 않은 눈을 갖고 있었다. 벚꽃이 만발한 교정을 나란히 걸어 나오면서 나는 몇 번이고 그를 슬쩍슬쩍 곁눈질했다. 저기 돌다방에 잠깐 앉았다 갈까? 그가 교문 옆에 숲속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 집을 들르자는 듯이나 천연스런 목소리였다. 내가 자네 선배일세 이 사람아. 그건 몰랐지. 그의 장난스런 얼굴 위로 연분홍의 꽃잎이 떨어져 내렸다. 꽃들이 지기 전에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볼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는 귀대했으며 편지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해 가을 나는 기차를 타고 2번 버스를 갈아타고 먼 유배지를 찾아가듯 그에게로 갔다. 그에게로 가는 길은 메마르고 호젓했다. 나는 흥분되지도 설레지도 않았다. 너무도 단조로운 학교와 집 이외에는 가고 싶은 곳도 갈 곳도 없던 내가 어딘가를, 그것도 먼 곳을 간다는 사실, 그것만이 나는 기꺼웠다. 비밀을 간직하게 하는 사람, 내가 남편을 사랑했다면 오로지 그 때문이었다. 그 여자를 사랑하나요? 내가 물었을 때 남편은 말했다. 너도 사랑해.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뜻이었다. 생각만큼 그 말이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메마른 감정이 스스로를 위로하는가 하면 자신에 대해 기묘한 혐오감이 들기도 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 그냥 일이 그렇게 됐어. 남편의 그 말이 내게 상처를 입혔다. 갑자기 송곳으로 가슴 한 군데를 찔린 듯 강렬한 통증이 일었다. 그냥 그렇게 시작하다니. 3년간 그냥 그렇게 계속된 관계라니. 가고 싶으면 가요. 잡지 않겠어. 애는 내가 키워요. 당신은 우선 능력이 없잖아. 나는 가능한 한 차갑게 말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환경을 연구하는 시민단체의 간사. 그것이 현재 그의 직함이었다. 입금되는 보수의 2배쯤의 돈을 지출해야만 하는 몇 년 동안 그는 다른 모든 일에 그랬듯 자존심과 의무감으로 버텨나갔다. 그의 자존심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수많은 잡문들에 대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불평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이 곧 나의 그것이라는 착각의 기쁨에 나는 빠져 있었다. 시간을 좀 줘, 여보. 정리할게. 비굴함과 초조로 떨리는 그의 목소리가 나를 한층 사무적으로 만들었다. 짐을 싸놓겠어요. 내일 찾아가요. 나가 있더라도 식사는 제대로 하고 정기 검진도 잊지 말아요. 나는 내 할 말을 마저 하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가를 실룩이며 가는 실눈을 뜨고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이 아이처럼 동그랗던 그 눈이 파충류의 그것처럼 가늘고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네가 날 살렸다는 거 알아. 네 덕분에 내가 있다는 거, 정말 그렇다는 거 잘 알아. 그런데도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 여자를 만나야만 견뎠는지 넌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지. 눈가가 그렇듯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놀랍게도 그의 눈에 담긴 것은 경멸이었다. 그의 수술, 어쩌면 그를 영원히 잠재웠을지도 모를 그 오랜 투병의 세월이 불과 3년 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자고 나면 바뀌는 수치들, 그 숫자 하나에 목을 매던 것이 아득한 일처럼 떠올랐다. 당신이 나를 살렸어. 퇴원 후에도 남편은 그렇게 말했다. 남편을 알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그는 살고 싶어 했다. 그는 의사의 말을, 그 지시에 따라 내가 시키는 바를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받아들였다. 폭음을 일삼고 줄담배를 피우던 그였지만 발병 이후 단 한 개피의 담배도 단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았다. 잦은 토악질에 음식을 개워 올리면서도 그는 숟가락을 가져가는 내 손을 막는 법이 없었다. 바지의 허리를 3인치쯤 줄여야 할 만큼 살이 내렸어도 손을 들어 올릴 기운조차 없을 때도 그는 운동을 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나중에 남편은 내게 그랬다. 당신 무서운 사람이야. 나 어쩌면 수술해야 한대. 처음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무슨 수술? 하고 되물었다.
내 수술에 골몰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초음파의 영상에 잡히던 손바닥 반만한 아기 집과 새끼 손톱만한 아기. 보세요. 임신입니다. 아직 초기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의사의 앞에서 나는 마치 첫 임신한 새댁처럼 혼전 임신한 여자처럼 허둥거렸다. 이 여자가 대체 왜 이러나 하는 표정으로 차트를 들춰본 의사가 나이 때문에 그러시나요? 하고 물었다. 30 중반에 이른 나이를 생각하면 노산이라 할 만했다. 아이가 몇 살이지요? 의사가 다시 물었다. 아직 2돌이 지나지 않았으니 터울이 너무 받은 감은 있지만 내가 당황한 것은 그 때문 또한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하기 또는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남편과 나눈 날짜와 횟수를 꼽을 만큼의 섹스, 단 한 번도 피임에 신경 쓰지 않은 적이 없었던 그 행위의 결과가 나를 놀라게 했다. 그것이 내가 당황한 이유였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이미 낳은 아이까지 힘겨워하면서도 선뜻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한 이유였다. 내 어조가 너무 심상했다는 것이 그렇게도 대단한 실수였을까? 당신 무슨 여자가 그래? 미처 내가 쳐다보기도 전에 남편은 휑 소리나게 내 곁을 스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나는 그가 말한 수술이 어쩌면 중대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 내내 잔기침에 시달리는 그를 강제이다시피 병원으로 끌고 간 것은 나였다. 2가지 병원 측에서 권고한 검사가 힘들었는지 그날 그는 2번 다시 병원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짜증을 부렸다. 그 결과들이 나온 것일까? 무슨 좋지 않은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남편의 병명은 담석증이었다. 쓸개에 돌이 생기는 병. 그의 쓸개가 돌을 키운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문제는 돌이 자라는 것이었다. 좁쌀만하던 돌이 콩알만하게 되었다고 의사는 말했다. 형광판 위에 몇 개인가의 필름을 걸어놓고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 여기 거무스름한 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말썽이 되기 전에 아예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쓸개 빠진 놈이 된다는 사실이 남편을 긴장시켰다. 그게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는 겁을 먹고 있었다. 수술을 위해 입원한 첫날부터 그는 회진원, 레지던트, 체온을 재는 간호사들의 손짓 하나, 질문 하나에도 까닭없이 트집을 잡으며 예민하고 거칠게 굴었다. 수술 날짜가 잡힌 어느 날 의사가 나를 불렀다. 쓸개와는 다르게 보이는 필름을 내보이며 의사는 수술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가 설명을 하는 동안 나는 울었다.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남편의 문제는 담석 따위가 아니었다. 수술 전에 잡다한 검사 결과 그의 간에 이상이 발견되었다. 이미 경화가 시작되었다고 의사는 말했다. 복수가 찼을 텐데 몰랐습니까? 허리 둘레가 늘었다고 그를 핀잔했던 일이 떠올랐다. 이 상태로는 수술 후에 투약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선 간을 치료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쯤 진정한 기색을 보이자 의사가 말을 이었다. 가벼운 당뇨 증세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당뇨를 악화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그가 말했다. 이건 매우 복합적인 케이스입니다.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장기 입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잠들어 있었다. 다락방에서 처음 본 모습처럼 깊고 고단한 잠이었다.
그의 곁에 앉아 그때처럼 나는 그를 들여다보았다. 그를 보는 동안 그의 발병이 불가사의한 어떤 의미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남편과 나의 날들에 대한 험악한 경고. 등단 4년 만에 뜻밖의 큰 문학상을 받은 이후 원고 청탁이 늘고 그즈음 남편을 향한 나의 짜증이 똑같은 비율로 늘어갔다. 나는 내가 했던 많은 말들을 후회했다. 무책임한 그의 태도를, 아이와 가정을 제치고 그의 생활을 차지한 새와 짐승과 물과 공기에 대해 드러나지 않는 비난을 일삼았던 일을 후회했다. 몇 날 며칠을 잠복하는 형사처럼 으슥한 곳에 몸을 숨기고 폐유를 흘려보내는 공장을 찾아냈을 때 의기양양해 하던 그를 몰래 비웃었던 것을 후회했다. 밀렵꾼들이 설치한 올무를 제거하다 빙벽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부러뜨린 그에게 올무가 사람을 잡았네 하고 핀잔 주던 일을 깊이 후회했다.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가 건강하게 이곳을 나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아니, 건강하지 않아도 좋았다. 그저 내 곁에 머물러만 준다면, 숨쉬고 살아있기만 하다면 이제 겨우 아빠를 발음하는 아이를 향해 웃어줄 수 있는 기운만 있다면 평생을 그의 종처럼 산들 어떠랴 싶었다. 어느 순간 반짝 눈을 뜬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울었어?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철의 여인을 울렸어? 피식 힘없는 바람처럼 새어나오는 그의 웃음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단 한 차례도 눈물을 비치지 않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 말을 마쳤을 때 남편이 어린 아이처럼 쿨쩍쿨쩍 소리내며 울기 시작했다. 타인의 통증이 내 것일 수는 없다고 누가 말했을까? 그 순간에 내 가슴에는 간이 굳어가고 있었으며 피 속에는 과다한 혈당이 흘렀다. 뾰족한 돌멩이들이 장기 구석구석을 후비며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기세로 돌아다녔다. 꼬박 석 달을 보내고 남편은 퇴원을 했다. 담석이 제거되고 몸무게가 늘었으며 안색이 좋아졌지만 각종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거나 상태가 호전된 것은 아니었다. 병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끝났다. 고 의사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남은 것은 환자의 의지 그리고 보호자의 정성뿐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그 말은 똑같은 만큼의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내게 안겨주었다. 이제부터 그의 목숨은 당신의 손에 달렸다. 그 말은 내게 그렇게 들렸다. 퇴원을 감행한 또 다른 이유는 내게 있었다. 하루 24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낸다는 것. 그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에 겨웠다. 그의 벗은 몸 구석구석뿐 아니라 눈빛 하나,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고스란히 알게 된다는 것은 몹시 잔인한 일이었다. 남편에게는 면회객이 많았다. 그는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이었던 듯 문병원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염려하며 쾌유를 빌어주고 그의 빈자리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6인실의 병실 전체를 들었다 놓을 듯 법석을 떨고 돌아갔다. 그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과묵한 것으로 알았던 그의 답변, 나와 있을 때는 결코 나누지 않았을 미묘한 농담들이 나를 괴롭혔다. 이 병원도 의료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곳은 아닌가 감시하러 나온 사람처럼 의사들과 직원들, 심지어 청소하는 여자에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그가 간호사들과 특히 그를 전담한 어린 간호사의 분첩처럼 뽀얀 얼굴과 마주보고 웃는 시간이 나는 못 견디게 싫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보이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감춰야 했다. 소파 수술을 위해 몇 시간을 비웠을 때 어디 갔었느냐고 짜증스레 캐묻는 그에게 나는 원고 때문에
하고 어설프게 웃고 말았다. 그 밤 마취와 허벅지에 와닿던 차가운 기구의 기억에 흔들리면서도 나는 그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희멀건해질수록 나는 바짝바짝 말라갔다. 퇴원하는 날 짐 싣는 것을 도와주던 택시 운전사가 내게 말했다. 환자는 차에 타고 계시죠? 아저씨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남편은 햇빛을 피해 두어 걸음 저편의 그늘 속에 서 있다.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를 향해 걸어가는 내 발에서 헐거워진 구두가 이상한 소리를 냈다. 여자는 책을 덮었지만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선배가 외출을 들쳐 입으며 말했다. 머리 끄덩이 잡고 싸우든 어쩌든 알아서들 해. 난 여기 못 있겠다.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선배였다. 어쩌면 여자도 나만큼 이런 자리를 피하고 싶었으리라. 선배가 나가고 여자와 나 두 사람만이 남은 지 10여 분이 지났을 때 여자가 피식 웃음을 지었다. 난 민 선생 맡을 자신 없어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게도 여자처럼 나도 피식 웃었다. 여자는 마치 타가소 원장처럼 양육할 아이에 대해 의논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괜히 응석 부리는 거죠. 어른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책표지를 흘낏 본 여자가 말을 이었다. 남희주 씨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끝내 여자에게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빙글빙글 저절로 돌아가는 회전문을 바라보며 나는 아버지를 기다렸다. 한겨울임에도 파랗게 잎을 틔운 물잔디가 테이블 위에 앙증맞게 놓여 있었다. 낮고 부드러운 피아노 소리가 깔리는 커피숍은 한적했다. 목이 깊게 파인 검은 드레스의 여자가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며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다. 여자가 치는 피아노의 선율이 물결처럼 내 피부에 와 닿았다. 누군가 가만 간지리듯 야릇한 느낌이었다. 그러자 이런 곳에서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것이 우습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정확히 반을 가른다면 그의 삶이 호텔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었다. 평교사 시절 아버지는 허름한 기와를 얹은 옛집에 온전히 속해 있었지만 교감으로 그리고 교장과 교육감으로 옮아가면서 아버지의 시간에는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오직 어머니만이 장마 때면 함부로 증축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비가 새는 그 집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저처럼 번쩍이는 회전문을 두려워한다. 회전문이 빙글 돌면서 검은 외투를 입은 신사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반짝이는 구두, 은빛 안경, 아버지였다. 내 엄마는 세상을 몰라. 괜히 그러는 거야. 걱정할 것 없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다른 것 같던데요? 아버지가 잘못하셨던데요? 내 목소리에는 과장된 당당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그걸 눈치채기를, 공연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기대했지만 또한 두렵기도 했다. 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나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나는 움찔하며 기다렸다. 어디서 배워먹은 태도냐? 애미가 무식하니 딸 자식 하나 있는 게 이 모양이지. 라는 병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리기를, 고함 대신 나지막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내가 앉은 곳은 교양과 우아함이 지배하는 세계였다. 그 돈은 어머니께 돌려드리세요. 손실분은 채워주시고 그만한 여유는 있으시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게 어떤 돈인데 10년 내 어렵게 분 갯돈을 내가 미쳤지. 이자 준다는 꼬임에 넘어가 덜컥 주었으니 딱 한 달치 이자 주더니 빌려간 사람이 부도가 났다고 한 푼도 못 돌려받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글쎄 나더러 그걸 믿으란 말이냐? 내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 두고 봐라. 나는 어머니의 장담을 아버지에게 전하지는 않았다. 필경 그 돈이 아버지의 어느 통장에 들어 있으리라는 내 짐작도 말하지 않았다. 그 돈은 내가 몰랐더라도 어느 손에 녹아났을 거다. 네 엄마가 무슨 수로 그 큰돈을 건사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식은 커피를 마시며 여전히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똑바로 한층 험악한 눈으로 그 눈을 받아냈다. 잔잔하던 피아노 소리가 거풍처럼 거세지고 있었다. 파르라니 움튼 물잔디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기다렸다. 저 소리가 사나워지고 광풍이 되고 아버지의 안경을 날리고 겹겹이 입은 옷을 벗기고 커피잔을 깨트리고 모든 것을 뒤 흔들어 놓기를 어머니와 아버지, 남편과 내가 숨기고 가리고 기이면서 살아온 날들을 통째로 붕괴시키기를. 내 엄마는 내가 잘 안다. 네가 모르는 사이에 우린 화해했다. 눈길을 먼저 거둔 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냈다. 이거 봐라. 어젯밤에 약속했던 것 오늘 당장 끊었다. 보여줘야 믿을 테지. 아버지가 내민 것은 여행 티켓이었다. 아름다운 여자가 푸른 야자수 아래에서 나를 보고 웃었다. 푸켓 파타야. 여자의 사진 아래 맵시 있는 글자들이 내 눈을 찔렀다. 4박 5일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릴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해외여행은 그가 처음 쓰는 카드였다. 아버지는 문제의 알을 길들이는 데 능숙한 타고난 교사였다. 넌 좀 있을 테냐? 시내 나온 김에 민서방 만나 저녁이라도 먹겠냐? 용돈 좀 주랴? 승리한 아버지는 너그러워진다. 그가 남기고 간 한 장의 수표를 내려다보며 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가 빠져나간 회전문이 내 앞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아버지는 언제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앞에서는 한오라기의 비밀도 없이 모든 것이 투명해야만 했다. 그에게 비밀은 죄악의 다른 이름이었으며 절대적으로 무익한 것이었다. 남편이야말로 어머니가 가진 최초의 비밀이었다. 다락방에 숨겨준 시동생의 후배가 사위가 된 것을 어머니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어머니와 공유한 비밀, 그 비밀이 이제 내게는 무거운 허물이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남편의 외도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언뜻 스치듯 지나갔다. 남편은 다른 사람과의, 나 아닌 타인과의 오로지 나를 향한 비밀을 만들었던 것이다. 회전문이 돌 때마다 똑같은 면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을 어느 순간 회전문이 서고 그 사람이 거기 꼼짝없이 갇힌 채 유리 너머로 이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의 창백하고 그늘진 얼굴을 나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회전문이 돌고 돌듯 우리네 인생도 행불행의 역사를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